네, 이렇게 네 분 교수님의 강연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목소리는 아직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감이 오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과학 안에서 살아남은 과학자분들을 모시고 그 생존 비결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과학동화 이현경 편집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대담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대담 사회를 맡은 이현경이라고 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1층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층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앞에 강연, 네 강연 모두 정말 너무 유익하고 너무 즐거우셨죠? 저희 이번 대담은 좀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며 과학동화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2002년부터 과학기술 분야를 쭉 취재해온 과학기자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세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연령대도 지금 20대부터 50대까지 다 다르고요. 연구 분야도 다 다르고요.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과학자로 잘 살아오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신지 많이 들어보시고요.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세 분께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깜짝 퀴즈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에서 대륙 중에 학력이 가장 높은 대륙이 어딜까요? 아는 분 자리에서 외쳐주세요. 어디라고요? 맞습니다. 남극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남극에는 일반인들은 살 수 없고 과학자들만 거주를 하고 있어서 지구상에서 평균 학력이 가장 높은 대륙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세 분 중에 이 남극에서 빙하를 연구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제 옆에 앉아 계신 안진호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안진호 교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빙하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주 목적은 온실기체와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빙하 시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동토나 현생 대기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예요.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이쪽이 아니고요. 화학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화학과 인공지능은 무슨 관계인지 석차옥 교수님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화학부 석차옥입니다. 저는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중요한 생체 분자죠. 이 단백질 분자를 실험적인 방법이 아니라 컴퓨터로 계산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저희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분인데 저 오늘 대담에서 20대, 유일한 20대고 젊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학에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맨 끝에 앉아 계신 김태훈 연구원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태훈입니다. 저는 입자 현상론 연구실에서 이제 암흑물질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가 저한테 굉장히 과분한 자리인 것 같고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분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러면 세 분 소개를 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할 텐데 주제가 과학자로 살아가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과학자를 꿈꾸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그래서 과학자의 실제 삶이 어떤지, 왜 과학자의 길을 선택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과 관련된 분은 누구시죠?
예, 접니다. 저기 그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들 보이시죠? 이게 단백질 분자예요. 그 각 단백질은 자기한테 맞는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자신한테 주어진 특별한 기능을 생체해서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그 특별한 모양을 단백질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를 예측하는 국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대회 최근에 우수한 성적을 보인 국가들이 아래에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영국의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에 이어서 알파폴드라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 알파폴드가 이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2등과 아주 큰 차이로. 그래서 큰 화제가 됐고요. 그렇지만 알파폴드가 이 문제를 푼 거는 아니고요. 확실하게 푼 건 아니고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였다면 이전에는 60점 정도로 올린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북한도 이 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 분야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네, 신문에도 나왔어요. 저도.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끝까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흥미로운데 사실 2016년에 처음 알파고가 나왔을 때 알파고 쇼크라고 불릴 만큼 과연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뭐 기대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뭐 바둑에 알파고가 있다면 지금 단백질 분석에는 알파폴드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인공지능이 뭐 연구를 하는데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은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분인가요? 예, 접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은하를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는 부분은 저 중에서 어두운 부분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면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암흑물질이라는 걸로 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주를 관측을 하면서 별이나 은하의 운동을 관찰하면은 걔네가 어떤 힘을 받고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주는 게 뭐가 되겠느냐, 그걸 가지고 물질의 구성을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추산한 거랑 좀 더 직접적인 관측을 통해서 추산한 물질의 양이랑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암흑물질이라 부릅니다. 지금은 암흑물질이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정체에 대한 후보는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그러한 후보군을 어떻게 하면 검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이론적으로 밝히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암흑물질은 기초과학 연구에서, 뭐 물리학 연구에서 거의 밝혀지지 않은 몇 안 되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이런 기초과학 연구가 얼마나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이 분야에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원 연구원이 암흑물질에서 앞으로 계속 좋은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 사진 멋있네요. 이 사진은 안 교수님일 것 같은데요. 예, 접니다. 저기 빨간 옷 입고 검은 선글라스 낀 사람이 전데요. 지금 빙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왼쪽이 빙하 코어인 거죠? 예,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한 거고요. 제 옆에 사실은 그 펭수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안 나왔습니다. 하여간 제가 저기 남극에 한 5년 전에 갔을 때 사진인데요. 남극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남극 자체가 한번 보시면 꺽하는 소리가 날 건데요. 왜 제가 남극에 가냐 하면은 남극에 있는 저 빙하 송에는 과거의 온실기체가 고스란히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온도, 과거의 미세먼지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잘 연구하게 되면 기후변화, 온실기체 거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남극 빙하 같은 경우에는 그린랜드 빙하도 마찬가지고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빙하의 거동을 또 연구하는데 굉장히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분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극까지 가셔서 이렇게 연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훌륭한 연구 결과 뒤에는 혹독한 연구 과정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깜짝 퀴즈 시간인데요. 맞히시는 분께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 많이 들어주십시오. 안진호 교수님께서
과학자를 맞춰봐 깜짝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예, 손 드실 준비 됐나요? 예, 문제가 아직 화면에 안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제가 남극 빙하 위에서 야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게 어떤 것이냐를 맞추는 건데요. 1번 보온병, 2번 칫솔, 3번 망치, 4번 간이 화장실 텐트, 5번 물티슈. 자, 제일 크게 외쳐주신 분 지목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분 보셨나요? 저기 풍선 드신 분 풍선. 저희 풍선 드신 분, 풍선 들으셨던 분, 네. 자리에서 외쳐주세요. 몇 번이라고요? 교수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교육은 객관식에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물티슈가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데 특히 남극에서는 물의 재료가 되는 얼음은 많지만 실제 물은 귀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러 가지 씻거나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장 유익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전에 발을 잘 닦고 자면 물티슈 닦고 자면 굉장히 피로가 잘 풀리고 잘 잘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수님 가장 여기서 유익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난리고 지금 확진자도 늘었다고 계속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남극에서는 감기가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예, 저도 한 달 정도 장보기지 있어봤는데 남극 감기가 안 걸렸고요. 걸린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남극으로 가셔야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과학자를 맞춰봐 퀴즈 2번 남아 있으니까 다 함께 도전해 주시고요. 지금 세 분이 과학자로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잠깐 짧게 들어봤는데 이번 주제는 과학자의 TMI, 그러니까 조금 투머치하게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세 분한테 미리 좀 인생 그래프 좀 그려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제일 먼저 이번에는 지금 가장 꽃다운 청춘을 보내고 있을 김태훈 연구원의 인생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좀 많이 바닥을 쳤네요. 왜 그럴까요? 예, 뭐 일단 초등학교 입학 후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월드컵이 열리던 해 3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17년 반 동안 그걸 합니다. 근데 뭐 항상 암흑기였던 건 아니죠. 저기 어렸을 때부터 과학관을 많이 다니면서 한 11살쯤에는 이제 과학자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었죠. 근데 그러다 이제 또 중학교에 들어가죠.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빡세니까 그 점수는 당연히 폭락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고등학교를 원하는 대로 진학을 해서 과학자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고등학교 때가 지금이랑 맞먹는 황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그냥저냥 다니고 그래서 이제 3년 전에는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연구자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훗날 먼 미래에 되돌아보면서 하는 걸로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 과학자를 맞춰봐 깜짝 퀴즈의 김대원 연구원이 문제를 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황금기라고 표현을 했던 고등학교 시절도 위기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죠. 제가 공부하기 싫을 때 썼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네, 문제. 자, 여러분 잠깐만 조용해 주세요. 네, 보기는 5개고요. 이거는 무조건 감이 오는 번호로 찍으셔야 됩니다. 김태훈 연구원이 한 분만 지목해요. 손 번쩍 들어주세요. 네, 2층도 좀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 다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저기 저 회색 2층에 2층에 회색. 이- 두 손 들어봐요. 두 손 들어봐요. 들어줬던 분. 예, 맞아요. 네. 2번이요? 네, 정답입니다. 네, 손 들고 계셔 주십시오. 스텝이 네, 선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컴퓨터랑 턴제로 진행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 빠졌을 텐데요. 근데 제가 썼던 그 노트북이 많이 꾸려서 컴퓨터가 자기 턴 하는데 막 몇 분씩 걸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게임하면서 컴퓨터랑 제 사이에 이제 교과서랑 연습장 하나 두고 제 턴에 게임하고 컴퓨터한테 턴 넘기면 그때 숙제 한 문제씩 연습 문제 한 문제씩 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암흑물질 같이 정말 어렵고 잘 모르겠는 거 연구한다 그래서 되게 천재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석찬 교수님 인생 그래프 한번 볼까요?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너무 뾰족뾰족하게 그린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좀 멍청했어요. 근데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것 같고 안경을 맞추고 나서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이제 수능이지만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는 학력고사였거든요. 네, 학력고사에서 전체 여자 수석을 했어요. 오. 네, 오 하시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전체 수석이 아니라 여자 수석이라서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만한 죄송합니다. 어쨌든 대학에 들어와서 막상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내가 왜 사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또 내가 계속 과학을 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박사 학위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론화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어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물질 세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할 수 있는 큰 일이 없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침체기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생물을 좋아해서 단백질 분자를 연구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단백질 분자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할 수가 없고 컴퓨터로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분야의 박사 학위 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서울대 와서는 또 제 나름대로 새롭게 연구 프로그램을 꾸며 나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았고요. 또 알파폴드 덕택에 또 제 연구도 관심을 가져서 아주 잘 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해 예, 주시죠.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인 얘기도 좀 여기저기 출산 1, 2, 3이라고 써가지고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박사 학위 중에 첫 애를 낳고 그다음에 서울대 재직 중에 둘을 낳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애들이 커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사실 되게 평탄한 삶을 예상했는데 석 교수님도 여러 번 좌절이 있었고 아마 조금 있다가 어떻게 그 좌절들을 이겨냈는지 얘기도 같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안진호 교수님 인생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좀 복잡합니다. 저기 빨간색은 얼마나 제가 신나게 느꼈냐 하는 거고요. 녹색은 얼마나 보람을 느꼈냐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선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과학고를 다녔는데 꼴찌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대학 들어와서 또 군대 가서 그 다음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또 그때 결혼하고 자녀도 제가 출산한 거 아니고 자녀가 이제 태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도 깨달은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서울대 와서 잠깐 기분이 좋았다가 연구비가 없어서 힘들기도 했고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녹색을 보시면 보람 지수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도 항상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학생들하고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똑똑한 학생들이 이렇게 잘 커가는 걸 봤을 때 계속 시간이 갈수록 보람이 이제 늘어가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보람은 저는 좀 항상 잘 모르는 걸 자꾸 연구하려고 해서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물리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더 똑똑한 학생이 많아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지질학하고 화학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와서. 그 다음에 석사는 이제 암석의 화학적인 걸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는 좀 바꾸고 싶어서 좀 생물학도 관련된 게 없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탄소 순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물, 암석, 대기가 같이 어떻게 어울려서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지 그런 연구도 했고요. 또 한국에 와서는 동토도 연구하고 미세먼지도 가끔 채집해서 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걸 하면서 제가 점점점 새로운 걸 많이 알아간다는 것이 또 다른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암석학부터 사실 최근에 미세먼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셨는데 지구환경 분야가 생각보다는
나는 극한 환경에 굉장히 강하다. 뭐 연구실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훨씬 생존력이 뛰어나다. 이런 분들은 과감히 이 분야에 뛰어들어 보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기 위해서 내 인생의 숫자를 좀 골라달라고 요청드렸어요. 이건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본인의 과학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마 숫자를 하나씩 좀 뽑아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진호 교수님, 내 인생의 숫자는 뭔가요? 저는 12라는 숫자를 뽑아왔습니다. 이건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심심해서 영화를 봤는데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왜군의 133척 플러스 알파의 배를 앞에 두고서 싸울 때 비장한 각오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과학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두렵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마치 제가 이순신 장군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동영상을 교수님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동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이 준비가 네. 안 됐나요? 그러면 지금 10이라는 숫자가 명량에서 이렇게 뭐 굉장히 뇌리에 박혀서 인생의 숫자로 삼고 계시다고 하는데 석차욱 교수님의 내 인생의 숫자는 뭘까요? 예, 저는 33입니다. 척추뼈의 개수인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공부하려고 앉으면 10분도 안 돼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폐결핵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그 가운데 보시는 그림처럼 그 척추뼈가 옆으로 30도 정도 휘었어요.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운동을 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은 몸이 더 건강해졌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운동을 안 하면 다시 아픕니다. 계속 운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군요. 여기서 과학자를 맞춰봐 마지막 퀴즈 되겠습니다. 석 교수님 문제 내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척추 측만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달리기, 문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달리기, 요가, 수영, 등산, 한국무용까지 온갖 것들을 실제로 다 했습니다. 다음 사진 중에서 저는 누구일까요? 네, 교수님 똑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예, 예. 그러면 다시 내리시고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2층에 반짝이는 불 드신 분. 네, 불 드신 분, 네, 불 드신 분 외쳐주세요. 크게 외쳐주세요. 몇 번? 교수님 맞나요? 예, 2번이 저 같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아니랍니다. 멋있어서. 여러분 한 번 더 하나 둘 셋 손 들어주세요. 예, 여기 앞에 네, 불 앞에 드신 분. 불 든 분. 틀렸습니다. 왜 제 거를 이렇게 못 맞추시지? 예, 저쪽 끝에 불 드신 분. 몇 번이요? 1번도 네, 아닌데요. 이제 3번과 5번 남았습니다. 3번, 5번입니다. 교수님 골라주세요. 여기 그 가운데 하얀 옷 입고 예, 맞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아니네요. 어떻게 하죠? 네, 교수님 마지막 골라주십시오. 예. 여기 네. 앞에 제일 앞에 계신 제 왼쪽에 계신 분. 네. 예, 5번 네, 5번입니다. 5번 정답입니다. 한국무용이고요. 네. 제가 여러분을 그냥 다 속였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만 최근에 한국무용에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몸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와, 교수님 정말 한국무용 전문가처럼 자태가 너무 곱고 아름답습니다. 김태원 연구원한테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숫자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숫자가 뭔가요? 예, 제 인생의 숫자를 하나 뽑으라면 328을 뽑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3호선 안국역 역번호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부모님이랑 정말 매주 국립서울과학관에 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안국역에서 버스 타고 갔었죠. 가서 이제 과학사 티움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갖고 뭐 실험하고 실험기구 만들고 만든 거 가져와서 또 해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관에서 그 프로그램 끝나면은 쉴 새 없이 놀아서 아직도 그 모습이 부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놀면서 과학자의 꿈을 갖게 됐고 이제 지금도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사진이 김태훈 연구원인가요? 예, 저입니다. 부모님이 과학관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김태훈 연구원을 찍어준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뭐 과학자를 꿈꾸면서 과학자의 삶이 정말 어떨지 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과학자가 되면 돈도 잘 벌고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직업으로 좋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김태원 연구원님 물리 전공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는 과학자의 삶이라 그러셨는데 과학자로 불리기 민망한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하는 연구가 재밌으니까 저는 그걸로 일단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배고플지도 모른다고 힘들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재미없는 걸 먼저 하면서 미리 힘들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 대비했던 그 다음 순간에 가서 또 그 다음 미래를 위해서 또 힘들어할 거고요. 하여튼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싫은 걸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진 않겠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 말을 여러분들도 좀 마음속에 담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석 교수님은 화학인데 사실 화학 분야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화학 분야는 정말 다양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화학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화학을 전공하면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것보다도 이제 화학 자체의 그 큰 매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것보다. 네. 네, 사실 방금 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화학의 기원을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연금술까지 가거든요. 모든 물질을 금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여기서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오늘날의 현대 화학의 발전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좀 뭔가 야망을 가지고 내가 뭔가 돈이 될 만한 걸 새로운 걸 만들어서 상도 받고 돈도 벌겠다. 이렇게 꿈을 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준호 교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청소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가요? 네, 특히 제가 하는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 지구과학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흥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관악산 암석이 있죠. 예, 왜 관악산의 암석은 화강암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록진 교수님 미세먼지도 하셨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피부로 접하는 그런 문제도 관련되고요. 바다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는 걸 현상들을 왜 그럴까 그런 호기심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분야가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모든 게 처음에는 암석을 주로 했는데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그 돌 안에 과거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흥미롭고요. 뭐 빙하 안에도 과거 역사가 있고요.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 그 키가 거기 숨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아마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고 의미를 부여했을 때는 굉장히 흥미롭게 됩니다. 서로 자연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재밌는 거는 호기심만 충족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환경 변화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유엔 산하의 IPCC라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약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하는데도 과학자로서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과학이라는 분야가 뭐 상아탑 어디 연구실에서 그냥 나는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준호 교수님 말씀처럼 과학의 연구 결과적으로는 나의 일상 생활에 나의 삶에 변화를 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야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정말 와닿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과학 기자라는 직장인이고요, 뭐 회사원이죠. 그리고 두 딸을 둔 엄마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희 독자 같기도 하고 또 저희 딸 같은 뭐 자식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도 그냥 잠깐 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영원한 실패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시험을 한번 잘못 보고 연애 한번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주눅들지 말고 너무 기죽지 말고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겨나갈지 고민하고 더 좋은 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오히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담이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세 분한테 공식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나에게 뭐뭐뭐란 이런 순서인데 일단 안진호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안진호 교수님께 과학이란 무엇인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고 또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학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좀 성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담으로 고등학교 때 꼴찌도 했다 그랬는데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꼴찌를 하니까 제가 이게 사회 봉사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 때문에 다른 학생들 한 등수씩 다 올릴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그냥 도전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짱을 한번 좀 늘리셨으면 너무 1등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배짱을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짱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다음은 석자욱 교수님한테 여쭤볼 텐데요. 교수님께 경쟁이란 무엇일까요? 예, 저에게 경쟁이란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또 지나친 경쟁은 또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학창 시절에 1등만 했는데요. 너무 또 저는 그치만 또 제가 몸이 망가졌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 그 연구 분야도 세계 대회에서 경쟁하는 그런 분야라서 경쟁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지만 또한 너무 심하게 그 등수에만 집착하다 보면 경험상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멀리 봐야지 선도하는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배짱과 균형. 그럼 마지막으로 김태훈 연구원께 연구란 무엇인가요? 예, 일단 학위도 없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한테 연구는 게임 같은 생업입니다. 생업인 이유는 당연하고요. 제가 과학자의 꿈을 꾸고 그걸 향해 나아간다 그럼 당연히 생업이죠. 근데 왜 게임 같으냐? 연구를 하는 게 마치 그 어려운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게임 하면서 캠페인 미션 안 하겠다고 밤새서 게임하다가 못 깨면은 자고 내일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다음날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 깨잖아요. 근데 연구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걸 해결하고 싶어지면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정말 알고 있는 걸 총동원을 해서 오늘 어떤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이제 내일 다른 방법으로 또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다른 방법으로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 이제 게임이나 연구나 사실 둘 다 오래 하다 보면은 재미가 떨어지는 순간은 옵니다. 근데 연구가 생업이 된 이상 그거 연구는 그거를 참고 해야 되는 날도 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그 차이가 어떤 프로페셔널리티를 주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프로페셔널리티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연구가 생업이다 이 멘트가 굉장히 와닿네요. 저희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세 분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 분씩 궁금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지목을 해드릴 거고요. 현장의 스태프이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진호 교수님께 질문 있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개인적인 고민도 좋고요. 연구 분야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뭐든 괜찮습니다. 네, 안 교수님. 저희 끝에 계신. 네. 예.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여자고등학교에서 온 장주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화가 아무리 심해진다고 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관찰하기는 힘든데 혹시 그 남극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관찰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눈에 띄는 관찰이 되는 것 같고요. 남극에서 별로 관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에 한 1도 올랐는데 한국은 거의 2도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남극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극보다는 사실 북극 쪽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요. 북극의 시베리아 같은 데서는 온도가 한 3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관찰되고요. 또 동토가 녹으면서 지반 침하라든지 거기 유기물들이 분해돼서 온실기체가 다시 방출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아주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석차욱 교수님께 질문 있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지목해 주시죠. 예, 저기 이 두 번째 그 블락의 앞에 계신 분.
네, 저는 네, 간단히 가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가온고등학교에서 온 양은영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학생이니까 대학을 가려면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공에 대해서 사실 이 과학 분야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거랑 갭 차이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을 선택할 때 과연 학교에서 배웠을 때 내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책들을 읽어봤을 때 더 흥미있다고 생각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렵네요. 저도 그 전공을 아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라면 그 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 자신이 찾아보면서 더 흥미를 느끼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흥미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김태훈 연구원께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 맨 앞에. 어디? 맨 앞에. 예. 아, 예, 안 그 손 보였습니다. 든 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온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저 여쭤보고 싶은 저도 물리학을 정말 좋아하고 대학에 가서도 계속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 물리를 할 때 있어서 특히 암흑물질이라는 연구 분야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이론 물리 쪽에서도 되게 많이 어려운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계기나 그리고 그 선택한 그 선택을 후회하시지 않는지 혹시나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예. 후회 안 하고요. 어떻게 계기가 됐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이 자연을 기술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괴리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맥스웰 방정식이랑 갈릴레이 상대성이 양립 안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 질문을 하시네요. 특수 상대성이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빛의 속도에 대한 예, 근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마이켈슨 몰리 실험으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어떤 그 다룰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이걸로 귀결되죠. 그 괴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다룰 수 있는 그 첫 단계가 뭐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주를 다루면은 그거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론에 관심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우주론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 어디 있나 그걸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제 암흑물질 연구하는 그 연구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혹시 연계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돼요? 질문요. 김태훈 연구원한테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네, 짧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괴리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물리학을 하면서 느끼셨던 그런 괴리인지 여부를 짧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니요,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네. 네, 그러면 이제 세 분한테 공통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 손 들어 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세요. 2층 안 계신가요? 아, 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용인 3개 고등학교 김진우라고 하고요. 이거 좀 진지한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이게 조금 장난스러운 질문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 제 진로가 남극에 가서 연구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 많이 상관은 없는데 가가지고 체류 기간이 최대 2년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은 몇 개월 동안 남극에 계셨고 있는 동안 펭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궁금해요. 네, 이 질문은 안진호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과학자들은 뭐 오랫동안 있기 어려워서 한 달, 두 달 정도 많이 체류하고요. 월동대라고 1년 동안 체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꼭 과학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술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근데 그 월동대가 1년 단위로 되는데 또 연장해서 2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해 또 쉬었다가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남극 갔을 때 보니까 뭐 벌써 7번째 왔다 그런 분도 있으니까 많이 가고 싶으면 많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가서 제가 펭귄을 좀 보긴 봤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그 해빙이라고 바닷물이 언데서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펭귄이 절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사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그랬고요. 예. 근데 그 기지보다는 그 펭귄 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펭귄이 사는 서식지인데 거기 가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저는 이제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가지는 못했는데 허가를 받으면 거기 가시면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펭귄을 보실 수 있고 저는 그렇게는 못 봤고요. 예, 그 정도 봤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혹시 내가 오늘 제일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어디서 오셨죠? 거제도에서 오셨어요? 혹시 세 분한테 질문 있으시면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손 좀 들고 계셔 주시겠어요? 현장에 계신 스태프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과학고등학교에서 온 이승재입니다. 저 김태훈 연구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저도 물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학교에 가면은 자기가 물리 중에서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집중이 시작되는 건 학부 고학년 때부터 시작됩니다. 3학년 때까지는 보통 공통적인 걸 듣습니다. 일반 물리로 시작해서 역학, 전자기, 화학, 그다음에 실험도 듣고요. 근데 이제 3학년 막학기, 그다음에 4학년 때는 그때부터 이제 분화가 됩니다. 답변이 끝인가요? 연구원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4학년 때 어떻게 된다고요? 4학년 때 이제 네. 분화가 되는데 뭐 어떤 게 있냐면 고체 물리가 있고요. 예. 그 양자 및 광학, 원자 물리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랄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렸죠? 고체 물리. 네, 고체 광학, 물리와 예, 양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성 이론 양자 장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입자 물리나 우주론. 그다음에 뭐 더 이론적으로 가면 이제 끈이론까지도 있는데 끈이론 수업은 일단 학부는 없고요. 예, 그 정도로 나눠집니다. 네, 4학년 때부터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중학생들이 많이 손을 안 들어주고 계세요. 나 중학생인데 질문 있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저기 여학생. 저쪽 여학생. 네, 맞아요. 저랑 눈만 뒤돌아보시는 그분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네, 저기.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데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식 하셨나요? 아니요, 2월 6일이에요. 그럼 아직 중학교 3학년 말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과학자분들 세 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과학이란 게 연구하면서 어떤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를 이론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과학자분들은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그런 개념을 훨씬 더 과학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어느 분부터 먼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석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이해가 되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각자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뇌 구조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 뭐 내가 네. 네, 안 교수님 어떠신가요? 그 방법 과학자로서 뭐 프로페셔널하게 한다면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또 다른 과학적인 툴을 써야 되겠죠. 수학이나 저는 고등학교 때 골고루 물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다 골고루 잘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연구도 유럽에서는 물리학과에서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화학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생물학 하신 분들 하기도 하고요. 좀 다양하게 여러분이 기초적인 걸 잘
과학의 언어가 되는 물리, 화학, 수학, 생물 모두 다 공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석에 가까운 대답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가장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김태원 연구원은 어떻게 대답을 예, 해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과학적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맞죠? 예. 그 방법은 딱히 없고요. 근데 그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거는 의심을 해보세요. 배운 거에 대해서. 배운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억지로라도 반례를 찾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개념을 정립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여기 저기 하얀 옷. 네, 손 들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초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과학자라고 하면 그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뭐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기술을 발명을 시켜서 그런 거를 나라나 기업에 파는 걸로 이제 돈을 벌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국가나 기업에 그런 기술을 파실 때 얼마 정도 기술료, 기술 이전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군요. 네. 기술 이전 경험이 예, 있기는 있으신 한데요. 석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또 몇 개를 파느냐 이것도 다르고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파는데 제가 파는 거는 3천만 원 하나에. 근데 수요는 많이는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그 원리에 대한 연구하고 그 기술 개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취재하면서 들은 것 중에는 지금 석 교수님처럼 뭐 몇 천만 원 단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특히 뭐 신약이라든가 뭐 이런 후보 물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훨씬 단위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내가 지금 만으로 여기서 가장 어린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내가 여기 참석한 사람 중에 제일 어린 것 같다. 여기 이 자리에 온 사람 중에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예비 중학생 안 계십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아, 저기 손 드신 분은 저희 딸이라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시간 관계상 진짜 이 질문은 꼭 세 분한테 공통으로 드리고 싶다 하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뭐 한 분, 안 교수님 한 분 지목해 주시겠어요? 아 예, 예. 지금 여기요 하신 분. 지금 여기요 어디서 소리 질렀죠? 여기요. 2층. 2층이요? 아 2층이에요? 2층이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강세안인데요. 세 분께서 각각 가장 존경하시는 과학자가 누구신지 되게 궁금해서요. 김태원 연구원께서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예, 뭐 예측 가능한 대답이죠. 아인슈타인 존경합니다. 저도 네. 예측 가능하게 퀴리 부인입니다. 그러면 잠깐 지구환경 분야한테 누가 계시죠? 안 교수님? 아 저는 사실 물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아인슈타인인데요. 예. 그러면 오늘 대담에서는 아인슈타인 2대 퀴리 1 이렇게 존경하는 과학자 설문 결과 났는데 어쨌든 오늘 대담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 오늘은 사실 과학자의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즐겁게 본인의 얘기를 또 사실은
꺼내놓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해주신 세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도 멋진 과학자로 성장하시길 기대하고요. 2022년에도 모두 대박 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